또 그 앞에서도 잉여 현금 흐름을 보려면 그리고 그거를 바탕으로 이 기업 가치를 땡겨와서 지금 얼마나 반영을 하고 있는가 미래 가치를 보려면 네. 현금 흐름 할인법 DCF 네네. 방식이 많이 지금 활용이 되지 않습니까? 네네. 네. 물론 이것도 이제 줄이는 분들은 조금 어려우실 수는 있을 텐데 요거를 좀 어떻게 쉽게 좀 설명할 수 있을까요? 아, 왜냐면 그러니까 물론 이제 네. 그냥 가정을 딱 해봐요. 네. 제가 카페를 해서 지금은 3억 4억 버는데 제가 이 정도 속도면 10년 후에 제가 10억을 벌어요. 음. 10억을 버는 회사에 현금 할인을 어떻게 할 거냐? 라고 한다면 아까 제가 지금의 1억은 미래 1억 이상이 되니까 복리로 할증이 되고 그렇죠. 미래에 벌어들이는 돈은 할인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10억을 할인을 하는데 어떻게 할인해야 되냐 하면 금리하고 내가 벌어들이고자 하는 자본 이득으로 할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리가 높아지면 할인율이 높아지고 네. 그죠? 그렇죠. 금리가 낮으면 할인율은 맞죠. 낮죠. 그래서 최근에 그 고금리 시절에 네. 어떻게 보면 이제 기업 가치들이 그래서 확확 떨어졌던 거예요. 성장주들이 엄청나게 많이 음. 변화가 되는 거는 이익률도 우리가 많이 깎일 것 같고 또 기간도 길잖아요. 성장 회사들을 우리가 퍼 20 뭐 이렇게 미래 가치를 많이 보는데 미래 가치 할인율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금리 1% 오를 때마다 기업 가치가 몇 프로 빼야 되느냐를 생각하지 마시고요. 금리가 올라가면 많이 빼야 된다, 성장주.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예술로서 접근하는 방법이에요. 금리는 굉장히 많이 기업 가치의 할인과 할증 요소를 반영한다. 근데 이제 DCF 방식으로 애널리스트 리포트 보면은 뭐 목표 주가를 꼽기도 하고 네. 그런데 여기서도 의문이 뭐 그래서 이제 예술이라고도 표현을 해 주셨는데 과연 현재 주가가 미래의 현금 흐름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 것일까? 라는 의문도 사실은 들어요. 이 책에서도 네. 그 1990년대 초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 매물로 나왔을 때의 사례를 들어요. 맞아요. 그때 부동산 전문가들이 뭐 예를 들어서 감정평가사들이 맞아요.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을 1990년대 초에 4억 5천만 달러로 책정을 했는데 실제로 팔린 가격은 4천만 달러밖에 안 됐다고 합니다. 10분의 1도 안 됐어요. 그러니까 마스터 리스, 그러니까 장기 렌트라고 해야 될까요? 그 네. 수익률이 시장 수익률보다 낮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또 설명이 네. 되더라고요. 근데 이거를 또 다시 뒤집어서 생각을 해보면 제가 찾아보니까 가장 최근에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의 지분이 매각된 게 2016년에 있더라고요. 네. 카타르 투자청이 9.9% 지분 투자를 했는데 6억 2,200만 달러에 매수를 했더라고요. 그러면은 이거 9.9%니까 한 10배 정도 곱해보면 최소한 63억 달러의 가치가 있었다라는 건데 2016년에. 근데 1990년대 초에 4천만 달러밖에 안 되게 거래가 됐다. 그러면 이건 과연 누가 맞고 누가 틀린 거였느냐? 어렵습니다. 이게 맞고 틀리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가요? 네. 보세요. 예. 우리의 주변 환경들은 계속 변합니다. 금리도 변하고 어떤 산업 안에서 포지션도 변합니다. 기업 가치도 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식 투자는 특히나 우리가 손쉽게 많은 투자 대상들을 확보할 수 있고 또 매도도 쉽잖아요. 부동산에 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그 괴리가 좁혀졌을 때 팔고 괴리가 넓어졌을 때 사는 게 유일하게 우리가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을 초기에 밸류에이션 했을 때의 환경과 지금의 환경은 많이 다르잖아요. 네네네. 그때 그걸 몰랐죠. 그렇게 변하는 걸.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주식 투자할 때도 조심하셔야 되는 게 그겁니다. 그때 밸류에이션 했던 사람들이 틀렸어. 저 사람들은 바보야. 그게 아니라 네. 그때 주어진 환경에서 밸류에이션 한 겁니다. 그때의 환경에서. 네. 그런데 제가 부동산을 많이 공부해서 네. 미래에는 뉴욕의 도시라는 것이 이렇게 발전되니까 임대 플러스 그 가치, 원래 갖고 있는 사업 가치 말고 본질 가치가 올라가는 면이 있어 네. 라고 판단을 했었으면 배팅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식 투자도 비슷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주식이 싼 이유는
모든 사람들이 좋은 걸 알고 모든 사람들이 미래에도 좋아질 걸 아는데 싸질 수는 없잖아요. 네, 그렇죠. 예. 뭔가가 안 좋을 것 같고 안 좋은 상황이 기업들이 싼데 그 기업들이 반전 트리거가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은 뭔가를 네, 우리가 찾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책에서도 그런 얘기들이 많이 하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거기서 이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게 2단계입니다. 2단계. 네. 여기서부터 이제 주식 투자자라면 네. 이거 캐치 잘해야 돈 버는 거죠. 네. 기대치 변화 가능성. 그러니까 이 변화에 중심을 두는 거예요. 음, 미래가 이 사람은 미래 가치를 확정해 놓고 책을 쓴 게 아니라 사람들의 기대치가 얼마나 들어가 있는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성과가 나오거나 음, 못한 성과가 나왔을 때 우리가 매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음. 첫 번째로 이 책에서 다루고 있는 게 매출의 변화입니다. 매출의 변화, 네. 뭐 판매량의 변화. 그러니까 매출이라는 거는 제가 커피숍을 할 때 커피가 얼마나 팔렸느냐, 얼마나 더 팔리느냐. 그리고 얼마에 팔 거냐. 음, 그러니까 우리가 프라이스 있고 컨텐츠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P를 올려도 되고 Q를 올려도 되는데 Q가 더 사실은 의미가 있죠. 우리가 볼 때는. 일단 뭐 양쪽으로 많이 나가야죠. 네. 그리고 P도 의미가 있고. 네. 그래서 매출을 올리는 거에 포커스를 보는 거죠. 제일 먼저. 그렇게 됐을 때는 우리가 영업 레버리지라고 하는 것도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돈들은 정해져 있는데 영업 매출이 늘어났을 때 상대적으로 그 포지션이 작아지는 거죠. 그렇죠. 네. 이번에 이제 단적인 예를 보여준 게 삼양식품. 아, 네. 그러니까 네. 매출도 많이 늘기는 늘었는데 네. 영업이익이 컨센서스에 그 2배가 나왔더라고요. 네, 네, 네. 그래서 주가가 이렇게 올라 있었는데 여기에서 또 상한가를 갔어. 맞습니다. 아우 매워, 아우 매워. 그러니까 그런 사례가 되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매출이 폭발하기 시작하면 대부분의 경우 영업 이익률이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첫 번째로 많이 봐야 되는 게 매출의 변화에 그게 어떻게 보면 이제 채찍의 손잡이가 되는 거죠. 네. 그러면 저 끝에 있는 뭐 이익단을 확 움직이는 거죠. 네. 그리고 영업 레버리지, 영업 뭐 레버리지. 규모의 경제, 네. 비용 효율, 네. 투자 효율 등등이 나옵니다. 네. 이제 매출의 변화를 알려면 산업을 알아야 되니까 네. 사실 또 그 회사의 기본적인 특성도 알아야 되고 그래서 네. 공부를 많이 해야 되는데 이제 그 다음 번이 여기서 나오는 게 이제 비용 쪽이에요. 비용. 네. 그러니까 원자재의 비용의 변화. 아, 이런 것들은 원자재가 갑자기 싸졌어. 네. 이러면 이익이 증가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매출은 그대로더라도 이익은 증가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이 쭉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쪽에서 트리거가 나오는지를 보고 우리가 더 기업 가치가 올라갈지 내려갈지를 판단하는 겁니다. 여기서도 보면 이제 판매량, 가격, 구성, 영업 레버리지, 규모. 그러니까 가격과 매출 구성이라는 것도 보시면 원자재에 관련된 얘기들이고요. 우리는 성장률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변화를 보는 거니까 성장률이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그렇죠. 그래서 덩어리. 네. 그래서 매출이 뭐 1조냐 2조냐 이런 절대 규모보다도 매출이 몇 프로나 성장하느냐, 영업이익률이 몇 프로나 성장하느냐가 기업 가치에 엄청나게 영향을 주는 거죠. 그래서 투자자라면 그걸 빨리 네. 캐치해야 되는 거고. 네. 이 책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들이 들더라고요. 네. 우리가 회사가 통상의 경우에 증설을 할 때 네. 증설 시간이 꽤 오래 걸리잖아요. 그럼요. 그 증설하는 동안에 비용이 들어가고 음, 증설을 딱 했을 때도 비용이 많이 들어가요. 처음부터 그 공장을 물량을 채우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또 수율도 잡아야 되고. 네. 그래서 우리가 매출이 이렇게 그 새로운 공장의 매출을 쫙 채워가는 과정에서 영업이익이 싹 바뀔 거라고요. 그러니까 증설의 규모도 잘 봐야 되고 그들의 매출이 변화도 정말 잘 보면 이익률이 바뀌니까 기업 가치, 미래에 벌어들일 수 있는 현금 흐름이 완전히 달라지고 네. 걔네들을 보면 지금 기업 가치가 얼마나 오를 수 있는지 변화로는 알 수 있다. 혹시 그 아까 이 주가의
기대치가 얼마나 반영이 되어 있는가 네. 여러 가지로 좀 살펴봤습니다만 그리고 기대치 변화 가능성도 우리가 네. 2단계로 살펴보고 있습니다만 조금은 우리가 투자자들 입장에서 손쉽게 할 수 있는 게 하나 있잖아요. 애널리스트들의 컨센서스를 본다라는 거. 네. 네. 요거는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엄청 좋죠. 아 그래요? 네. 사실 굉장히 잘 봐야 되는 게 그 애널리스트 리포트를 볼 때 네네. 매출이 갑자기 높게 잡는 경우들이 있어요. 아 예상치를 올려놓는. 네. 그러니까 올해가 2024년이잖아요. 네. 25년 가이던스를 매출이 30%뭐 이렇게 성장시키는 회사들이 있어요. 리포트를 네. 보면. 네. 유심히 봐야죠. 그러니까 그게 회사가 그 가이던스를 준 걸 수도 있고 네. 애널리스트가 추정치를 뭐 직접 좀 높게 네. 한 걸 수도 있고. 산업과 회사를 분석해서 아, 이 회사는 이런 산업에서 이런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또 이런 신제품이 나오기 때문에 올렸을 수가 있잖아요. 네네네. 그때 잘 봐야죠. 근데 그거는 뭐 회사가 뭐 가이던스를 줬다라고 해서 아니면 애널리스트가 그만한 추정치가 나왔다 해서 아 그렇구나가 아니라 네. 이거 뭐지? 이거 맞을까 하면서 그때부터 이제 파고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죠. 네, 네. 근데 신제품일 때는 또 이제 재밌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뭐냐면 시장 반응 또 봐야 되니까. 네. 그것도 있지만 신제품이라면 새로운 설비에서 나왔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수율도 다르고 새롭게 만들어진 설비에서 만들다 보니까 비용 구조가 다르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매출은 나왔는데 이익은 다를 수 있네요. 꺾일 수도 있어요. 어허. 초기에는. 그러니까 잘 봐야죠. 비싼 장비에서 나왔는데 네. 초기 수율이 안 좋았어. 수율이 한 60%밖에 안 나오고 이러면 혹은 매출이 이연됐어. 뭐 이번 분기에 나올 줄 알았는데 다음 분기로 하반기로 미뤄졌어. 그래서 실적이 꺾였어. 그럼 이제 주주들은 짜증내죠. 짜증내는데 새로운 사람들은 기회죠. 그런 변화들. 그렇죠. 그래서 애널리스트 분들이 자기 이름을 걸고 리포트를 쓰는데 네네네. 그 변화율이 큰 거. 그러니까 TP가 큰 거. 단순히 TP가 큰 거는 TP는 이제 타겟 프라이스 목표 주가. 네. 밸류에이션만 바꾸는 경우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것보다 아하. 밸류에이션만 바꾸기 위해서는 합당한 이유들이 필요할 텐데 그 이유는 아까 설명드렸잖아요. 이 회사의 존속 가능 기간이 확 늘어나게 되는 어떤 계기들. 그러니까 매출과 영업이익이 고정돼 있다면 밸류에이션이 높아지려면 존속 기간이 확 늘어나야 돼요. 네. 돈을 벌 수 있는 기간이 굉장히 길어질 수 있는 독점적 체제가 변화가 됐느냐. 그러네. 그러니까 사실 물론 이제 밸류에이션 멀티플을 높인다라는 것 자체가 뭔가 기대 요인이 더 많아진다라는 뜻이기는 한데 네. 그 안에 담겨 있는 키 팩터들을 봐야 된다. 네. 아니면 매출이 많이 늘거나 아니면 비용 구조가 바뀌어서 영업이익이 늘거나. 그렇죠. 뭐 예를 들어서 원재료 엄청나게 많이 사다 놨는데 네. 그 원재료 가격이 뭐 엄청 올라서 뭐 평가이익을 본다라든지 평가이익이 나오죠. 아니면은 뭐 신규로 원재료를 많이 들여와야 되는데 원재료 가격이 떨어져서 네. 앞으로 이익이 더 좋아질 거라든지 뭐 이런 네. 식으로. 네. 그래서 제일 재밌는 회사들이 이런 회사들이잖아요. 네. 생물 자산 평가. 생물 자산 평가. 네. 혹시 아시나요? 생물? 네. 살아있는? 네. 아, 뭐가 있을까? 돼지. 아, 네. 돼지의 시세가 우리가 1년 연중으로 변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겨울 새끼 돼지는 감기가 잘 걸려서 오. 잘 죽어요. 오. 그래서 여름에 비싸요. 살아남은 것들. 네. 네. 여름에 태어난 돼지들은 감기에 안 걸려요. 겨울에 싸요. 그래서. 아, 그래요? 네. 그게 그냥 그 패턴을 갖고 있어요. 어. 물론 거기에 뭐 우리가 들어가는 뭐 사료비가 원자재니까 뭐 그런 비용이죠. 여러 가지 비용이 있겠지만 첫 번째는 그게 있잖아요. 그래서 돼지 가격이 변할 때마다 축산 회사들은 생물 자산 평가를 해야 되고 그것들이 손익에 반영이 됩니다. 그게 어떻게 뭐 분기별로요? 네. 그것도 재미나네요. 네. 근데 그건 약간 이제 계절성을 이제 갖고 있어서 좀 예를 들어서 뭐 큰 기후 변화나 이런 거 없으면 이제 반복이 되는 반복이 그런 되죠. 건가요? 네. 근데 그게 또 반복이 되면 투자자들은 또 그걸 다 알 거 아니에요. 알죠. 네. 알죠. 그러면 거기도 변화율이 엄청 커지면 되죠. 그러니까 평년에 요만큼씩 움직였는데
뭐 이번에 이따시만큼 올라간대. 네, 이러면 또 그게 이제 주가를 변화시키는 요인이 되는 거예요. 네, 네, 네. 이렇게 그래서 주식 투자가 재미난 겁니다. 어렵기도 합니다만. 네. 그래서 사실 이제 애널리스트 목표 주가 같은 것도 많이 참고를 하는데 네. 물론 그게 꼭 정답만이라고 볼 수도 없고 그게 꼭 고정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좀 함정에 빠지면 안 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 TP라고 하셨습니다. 목표 주가가 또 틀렸다고 해서 뭐 누구를 욕할 것도 아니고 사실은 네. 이건 살아있는 거니까 네. 돼지처럼. 네. 그러니까 목표 주가라는 것도 우리의 금융 환경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첫 번째로 영향을 미치는 것은 금리고 네. 두 번째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정책입니다. 정책까지. 네. 그러니까 목표 주가를 그 당시에 냈을 때는 그게 합리적이었다지만 그 목표 주가가 실현돼야 되는 그 시점이 우호적이냐 비우호적이냐에 따라서 당연히 가격은 달라지겠죠. 그렇습니다. 근데 사실 이제 그 기대치 변화 가능성을 캐치를 해야 되는데 네. 그게 애널리스트 리포트를 통해서 나오면은 뭐 사실 이제 세상 사람들이 그때부터는 누구나 다 알게 되는 많이 거고 알죠. 네. 조금 더 주식을 싸게 사거나 빨리 네. 이걸 캐치를 하려면 또 수익을 극대화하려면 한 발 더 앞서가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사람들은 또 막 발품 팔러 다니고 네. 시장 조사하러 다니고요. 네. 리스크님도 좀 그렇게 하지 않으시나요? 발품도 파는데 저는 페이퍼를 많이 읽죠. 페이퍼. 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연료전지 얘기 굉장히 오래전부터 했었잖아요. 뭐 SOFC 같은 거요. 네. 제 블로그에 보시면 벌써 한 3년 전부터 제가 그 기술이 어떻게 돼 있는지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써놨었는데요. 네네네. 그런 것들을 준비해 놓으면은 지금 이 변화에 SOFC가 왜 중요하게 되고 또 SOFC 플러스 알파가 뭐가 필요한지를 알 수 있으니까 네. 그것은 산업 공부를 통해서 해야 되고 그 산업 공부를 해놓고 기술 공부를 하면 좋은 회사들을 싸게 살 수 있죠. 그러니까 실제로 뭐 탐방을 다니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네. 페이퍼라는 건 네. 뭐 애널리스트 리포트는 너무나 당연하고 음. 뭐 여러 가지 공시들도 너무나 당연하고 네. 기사들도 있고. 기사들도 있고 해외 자료들도 네. 있고 관련 서적들도 있고 네. 뭐 가리지 않고 네. 그래서 왜 그 워런 버핏하고 찰리 먼거도 하루에 500페이지씩 읽는다고 막 네네네. 그렇지 않습니까? 이 책에도 잠깐 좀 이야기가 나오는데 경영자와 투자자의 입장 차이는 클 수밖에 없다 이거 지적을 하더라고요. 네. 네. 근데 우리가 맞습니다. 왜 탐방 다녀서 이제 얘기 들어보고 뭐 네. IR 담당자 미팅 들어보고 네. 막 하면은 이게 당장 투자자가 기대를 하는 거랑 회사에서 보는 거랑 이게 좀 시간 차이가 많이 나지 않습니까? 우리가 경영자한테 말을 들을 수 있는 게 언론 매체 말고는 주주총회예요. 그게 가장 이제 크죠. 네. 그러니까 직접 이제 주주총회 가서 경영진이나 대표이사님한테 질의를 하고 답을 들을 수 있잖아요. 네네네. 평상시에는 우리가 뭐 전화를 통해서나 뉴스를 통해서나 애널리포트를 통해서나 이렇게 담당자들하고 통화를 할 수 있고요. 네. 대표이사님들하고 얘기를 들어보면 완전히 다르죠. 그러니까 특히 이제 주총에서는 네. 주주분들이 다 오셨으니까 대부분 이제 대표이사분들이 좀 나와주죠. 예. 네, 네. 그들은 이익을 증가시키는 거에 목표를 두고 있죠. 그렇죠. 투자자는 이익의 증가가 자본 비용 대비 얼마나 증가하느냐의 문제가 중요한 겁니다. 그죠. 자본을 대준 사람들이 주주니까. 네. 네. 제가 커피숍을 하고 있잖아요. 10개를 하고 있고 매출 10억이고 뭐 돈을 뭐 한 2억 정도 벌고 있어요. 아까 네. 표대로 한다면. 예를 들어서. 네. 그런데 제가 로스팅 원두 회사를 인수하려고 해요. 네. 그 회사가 제가 인수만 하면 돈을 벌어요. 이익이 나와요. 그 회사가 뭐 2억을 번다고 가정을 해봐요. 네. 근데 제가 그 회사를 20억에 사와요. 10배 주고. 네. 2억을 버는 걸 20억에 사오고 그것을 저는 사오는 방법이 자금 조달이 벌어둔 돈으로 사올 수도 있고 신주를 발행할 수도 있고 차입을 통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그들은 사오면 이익이 증가하니까 경영자는 잘한 건데요. 저는 잘한 거냐? 그러니까 자본을 대준 투자자 투자자는 입장에서 잘한 거냐? 단순한 퍼로 본다면 예. 올라가야죠. 그런데 20억으로 주고 산 게 2억을 벌어들이는 게 과거에 이 회사가 했던
이익률을 깎아 먹어. 아, 기존의 이익률보다 더 나은 사업을 사와야 되는데. 네. 근데 보통은 어려워요. 음,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회사를 사올 때 망해가는 회사를 사오는 게 아니라 잘 나가는 회사를 사올 땐 프리미엄을 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게 옵션 비용이란 말이에요. 어허, 그러려면 나랑 시너지가 많이 나야 되고, 그렇죠. 그러니까 경영자는 무조건 플러스가 될 수 있는데 투자자는 플러스가 안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도 나오지만 미국의 빅딜 이후에 네. 주가가 떨어진 경우가 떨어지는 게 훨씬 더 많더라. 그죠? 왜 이렇게 비싸게 사냐고 막. 네. 어. 그 자본 비율에 관련된 얘기입니다. 근데 한국은 아직까지는 예. 사오면 플러스라고 생각을 하시죠. 당장 이익 규모가 이제 연결로 뭐 커지니까. 네. 예. 네. 근데 그것도 철저하게 주주 자본 관점에서 보면 이게 얼마나 더 효용 가치를 더 높이는가를 네. 또 따져봐야 되는 거고요. 네. 그래서 어렵습니다. 참고로 그 기업의 이야기를 직접 들으실 수 이게 멀리 있냐? 이 노다지 IR 노트 이렇게 좋은 게 또 있습니다. 이거 가리면 안 돼. 노다지 IR 노트. 이거 통해서 그 기업이 직접 내다보는 자기의 사업 그리고 자기 기업 이야기도 직접 또 들어보실 수 있다라는 거. 참 깨알같이 홍보 잘한다. 또 하나 이 책에 보면은 네. 5가지 경쟁 요인 분석 모델이 나옵니다. 네. 저도 요거 종종 좀 한번 대입해서 해보기도 하는데 몇 페이지죠? 132페이지에 130페이지. 그러니까 진입 장벽부터 네. 대체제 위협 네. 이 회사의 상품을 누가 이제 대체해버리면 끝나지 않습니까? 음. 그리고 구매자와의 협상력, 네. 공급자와의 협상력 그 가운데 경쟁 강도가 네. 있고요. 실제로 투자를 하실 때 이런 것도 많이 좀 분석을 하시나요? 그럼요. 어. 경쟁자는 꼭 봐야 되고요. 음. 그러니까 우리가 매출을 일으키기 위해서 우월적 지위에 서서 매출을 일으켰을 때 영업이익이 좋아지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월적 지위. 비우월적 지위나 좀 열악한 상황에서 매출을 일으키고자 할 때는 이익률이 떨어져요. 혹은 어떤 때는 손실도 나오죠. 네네. 그러니까 그것들 때문에 이걸 봐야 돼요. 그러니까 나를 대체할 수 있는 사람들이 흔하냐. 근데 이제 이런 좀 쉽게 생각하면 이런 얘기들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삼성전자의 솔벤더였는데, 네. 단독 공급자. 예, 단독 공급자였는데, 벤더가 하나 더 생겼어요. 그러면 솔벤더는 밸류에이션이 떨어지겠죠. 깎이죠. 네. 기존에 만 20배 받았던 PER이 네. 뭐 15배 이렇게만 해도 뭐 그냥 네, 주가는 네. 훅 떨어지죠. 그러면 여기서 보면 대체제 위협하고 구매자 협상력이 똑같이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네. 그런 식으로 경쟁 요소를 많이 보는 게 중요하죠. 특히 이제 우리나라처럼 첨단 산업들 많고 특히 소부장들 많고 이럴 때는 네. 엄청 치열하지 않습니까? 막. 네, 변동성이 큽니다. 그래서 어느 뭐 입찰에서 누가 이겼네 졌네 네. 이번에 뭐 퀄테스트 네, 통과를 네. 했네 마네 네, 뭐 네. 장난이 아니죠. 네, 그래서 너무 정보가 많아서 뭐 퀄테스트 들어갔네로 주가가 오르고 뭐 여러 가지가 많죠. 심지어 삼성전자마저도 엔비디아의 퀄테스트 통과하느냐 마네 막 이거 가지고 막. 그래서 지금 오늘도 바이오 회사 한 회사가 좀 상황이 안 좋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여기도 옵션 얘기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우리가 그 이익 밸류로 계산하지 못했던 회사들은 옵션을 어떻게 줘야 되느냐. 그러니까 제가 정상적으로 이익을 버는 회사인데 어떤 신사업, 신모델, 바이오, 신약 이런 데 투자를 하게 된다면 네. 밸류에이션을 어떻게 줄 것이냐에 관련된 얘기도 나와요. 그 부분은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수치하기가 어려워서 그렇지. 그러니까 제가 성공했을 때 걷어들일 수 있는 총 이익의 크기에서 내가 나가는 비용의 총량을 빼고 거기에 그것들이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을 곱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에서 어떤 회사를 대충 투자하는 거는 정말 위험한 거죠. 일상에서 신약까지 나오는 확률들이 있잖아요. 임상일상. 네네. 그래서 그런 것들도 다 보고 이제 나가야 되죠. 그래서 데이터들을 다 보면서 가야 되는 거지. 그냥 일상을 통과했네, 이상을 통과했네라는 것 자체로 우리가 어떤 회사의 밸류에이션을 하기에는 어렵죠. 그러니까 확률을 계속 넣어야 되는 거죠. 확률은 근데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그렇죠. 예술 영역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제 조건 자체가 또 예측하기 어려우니 네. 그렇죠. 예술의 변수와 영역. 상수 다 네. 어려운 거죠. 예술의 영역이니까 음. 성공 확률이 10%냐 20%냐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극히 낮냐 극히 높냐 이 정도로 해서 그 가치하고 가격의 갭 차이가 컸을 때만 투자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막 20%의 수익을 불확실하게 먹으려고 하면 손실이 손쉽게 나는 거죠.